오늘 이제 총감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총재님, 기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기재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에 보고 자주 가시죠? 예, 뭐 자주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가서 예, 도와드립니다. 독대도 하시죠? 뭐 요새는 의원님 독대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 단독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경우도 많죠. 보고 드릴 때 대개 여러 사람이 배석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배석하고 이런 것보다도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 잘 관리되고 있죠?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뭐 제가 거기서 가서 이제 보고 들어왔을 때 봐서 통계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만 봤고요. 예.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총리께 대정부 질문 때에 일자리 상황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부총리인 또 장관께서도 일자리 상황판을 못 보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하고 상황판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일자리를 잘 관리한다 할까, 일자리가 잘 창출되도록 재정정책, 경제정책, 전반적인 정책들을 잘 관리한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청와대에도 일자리 수석 아직 자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금융 불균형 관련돼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는 총재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쯤 돼서 그때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에 두 분이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분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다운표가 되어 있네요.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정 등으로 금융 불균형, 그 다음부터는 참 복잡해요.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금융 불균형 위험도 그런데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 참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걱정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때에 두 분 만나셨을 때에 금리 관련돼서 혹시 두 분 말씀을 하셨나요? 의원님, 금리는 제가 일부러라도 우리 총재님 만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두 분 만나셨을 때 금리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예.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두 경제 말하여 수장이라는 분이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로 이렇게 그냥 미소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의원님. 두 분이서 금리도 이야기하고, 통화량도 이야기하고,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금융 불균형하고 가계부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사실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금리 이야기 왜 못합니까? 환율 예. 이야기 왜 못합니까? 의원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홍남기 장관이 회동 전인 6월 30일 날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은 좀 그걸 해석하는 그런 차원인데, 자, 다음 그림표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표는 뭐냐면은 가계부채 폭증이 지금 2019년 3, 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은 거의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이제 1.5% 돼 있던 거를 그해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 다음에 8월 26일 날 다시 이제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 가격하고 가계부채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 그 그림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의 경우에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계부채는 금융위 책임입니까? 뭐 책임감은 좀 이상하지만 금융위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금감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은이 해야 돼요? 아니면 기재부가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총재님, 네. 제가 너무 사지선다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설명하시려 하지 말고요. 네. 누가 주로 책임을 지고 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같이 다 책임을 지는데 다 같이 수단이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거. 네네. 그러면은 다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두 분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마치 이 제3자가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그때부터 이렇게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은에서는 금융 불균형 관련되는 개념을 제가 보니까 언제 또 자료를 냈느냐면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금융 불균형 관련되는 자료를 내서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했어요. 금융 불균형이란 무엇인가? 2019년 3월 20일 날 이일영 금통위원이 이렇게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관련되는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리 올리고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대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들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또 이 시점에 대해서 저등저등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제3자적 관점에서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밖에다 알리는 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들에게 하나의 뭐 경험이랄까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 발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아까 말한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때 이런 문제가 다 같이 거론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구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입니다. 아까 금융 불균형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한은 총재께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내관 중에 내관이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부처 그리고 한은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을 함께 띄워주시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관련돼서 화면 함께. 그 뒤에 저 그림은 우리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경제교육 코너의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경제 안정이라는 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리고 국제 수지 균형 이렇게 큰 세 가지 이 안정이 취해졌을 때의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하는데 지금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일부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 오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을 쭉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 정책의 60-7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낙제점 중에 낙제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어느 때도 보다 중요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경제 정책을 믿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그 표현을 지난번에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은 총재님 네. 어떤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까? 네, 사실상 그 정책의 조화, 양 정책의 조화는 뭐 하는 법에도 나와 있고 통화 정책 운영할 때 반드시 저희들이 염두에 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는 재정 통화 정책 간의 엇박자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특히 그 한은은 지금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재정 정책은 내년 전체 총지출 규모로 해서 604조 4천억에 이르는 재정 지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리시 믹스라고 봐야 됩니까? 폴리시 크래쉬라고 봐야 뭐 됩니까? 폴리시 믹스인데요. 의원님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꼭 한 방향으로 일치돼야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지금 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 쪽에서도 재정은 확장적 기조로 가고 예,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또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이때에 두 기관에서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책의 조합적 사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책 어떻게 보면은 정책 믹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책 변이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재님, 네. 인플레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 긴축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과거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기는 상당히 회복세가 강한 편인데 그 회복세가 워낙 불균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지금 포커스가 좀 각자 역할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엇박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상황이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대응 또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장관님 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30%. 예, 230%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은 일본의 경우에 이거 일반적입니다만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정권이 부담했던 국가 채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 국가 채무가 지금 계속 쌓여서 내년에 1068조 GDP 대비 50.2%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계속 쌓여갖고 가면서 앞에 정권들에 대한 거는 사실상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 개 드릴게요. 우리 정권 지난 2001년도에 그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대북 경수로 사업을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경수로 사업이 96년도에 공식 종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체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46억 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2억 2천만 불을 부담을 하는데 한 3조 5천억 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진행률이 34.5%인데 그때까지 비용이 전체가 얼마였느냐면은 원금이 이 1조 3,744억이고 또 2011년 말까지 원금화된 이자 비용이 9,251억 합쳐서 2조 2,995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북협력기금 소위 경수로 개정해서 쌓여 있습니다. 계속 쌓여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 경수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지나고 하니까 쌓여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원금은 계속 차입해갖고 계속 공공자원관리기금에서 빌려갖고 차입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가서 자꾸 상환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정부 출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 정권에 있었던 국가 채무는 영원히 후세대에 부담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우리 세대에 영원히 왜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자로 출연금으로 나가니까 원금은 그냥 쌓여있고 이자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채무의 속성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경우에 232%, 저는 뭐 일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전 정권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라도 총리가 바뀌고 하고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에 했던 거는 뭐 전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왜 한 정권에 썼던 거를 왜 다음 정권이 갚으려 하겠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쓰자. 그러면 결국은 베이스로 깔리면서 그 이자 빚은 계속 후세대에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1068조 되고 하면서도 이 부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또 가계부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채 경제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후세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국가 채무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대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자원관리기금에서 오는 남북협력기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 의원님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지금 문제 제기했던 캐도에 대해서는 차익 규모가 지금 의원님 말씀한 2조 3천억인데요. 이게 뭐 세세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캐도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든가 장관님 하면 알겠습니다. 정리가 그래서 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장관님 말씀 예.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국가 채무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정권이 끝나고 이게 언제 됩니까? 10년 전에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일반에게 그냥 이자 내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후보가 1년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부장이 되면서 전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되는 거야? 예, 의원님 그 캐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세년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쉽게 포기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어떤 여건이 변할 때 기다리는 형태가 돼서 한 그렇게 진행이 한 15년간 왔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여건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님 그리고 한은 총재님 또 우리 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사실상 국정감사 이번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또 직원들 또 멀리서 세종에서 또 서울에서 또 지역에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보좌진들을 포함한 수석전문위원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 고생이 다음 정부의 하나의 평가 그리고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진 간사님.